너, 이건 강도나 다름없잖아. 너, 이건 강도나 다름없잖아. 강도? 그럼 당신 엄마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오세요. 그럼 공평하게 나누죠. 남편이 연말 보너스를 전부 시어머니께 드렸길래 저도 제 성과급을 전부 친정엄마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날 밥상에 김치밖에 없다며 남편이 눈이 뒤집혔네요. 우리 엄마한테 고작 김치 쪼가리를 먹으라는 거야. 누구 엄마든 자식이 챙겨야죠. 드시기 싫으면 마세요. 이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박준호의 고함 소리는 천장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그는 밥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김치 접시를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설날에 고작 이걸 먹는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또 다른 초라한 반찬, 두부 부침을 쳐다봤죠.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설 보내시는 건데 겨우 김치에 두부 부침을 대접해 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김숙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곱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온통 저를 비난하고 있었죠. 뭐가 어때서요? 저는 두부 한 조각을 더 집으며 말했습니다. 김치가 뭐 어때서요? 김치는 반찬 아니에요? 이서연. 박준호가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적당히 좀 해. 엄마가 시골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고작 이걸로 대접하는 게 말이 돼.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고 창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우리 집에 이 비꼬는 듯한 상황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양심.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지금 나한테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 말뜻은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각자 엄마는 각자 자식이 챙기는 거라고요. 드시기 싫으면 마시고요. 김숙자 씨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이것 좀 보렴. 얘가 지금 무슨 태도니? 내가 너희랑 설쇠려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고작 이걸 주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 박준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이서연,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된 설음식 차려드려.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어머,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제가 왜요? 우리 엄마니까, 내 시어머니니까. 그래서요, 당신 엄마지.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세요. 저까지 끌어들이지 말고요. 너, 박준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 같으니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아내라고. 피차 일반이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한 걸 후회해요. 연말 보너스는 전부 엄마한테 갖다 바치고 아내더러 집안 살림을 책임지라는 남자랑 결혼한 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숙자 씨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박준호의 표정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야. 박준호의 목소리는 확연히 기어들어갔습니다. 헛소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죠. 지난달 15일 당신 연말 보너스 800만 원. 당일 전부 당신 엄마한테 이체했더군요.
여기 이체 기록 있는데 똑똑히 보실래요? 박준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숙자 씨가 그 내역서를 낚아채 훑어보더니 즉시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성과급 500만 원 그저께 저희 엄마한테 전부 보내드렸어요. 아주 공평하지 않나요? 뭐? 너희 엄마한테 줬다고? 박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건 우리 집 돈이잖아. 우리 집 돈?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당신 보너스는 우리 집 돈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왜 당신 엄마한테 보낼 때 저랑 상의 한마디 안 했죠? 만약 그게 우리 집 돈이 아니었다면 제 성과급도 우리 집 돈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주든 제 마음인데 문제 있나요? 박준호는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부르락했습니다. 김숙자 씨가 거래 내역서를 식탁에 던지며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야. 돈도 당연히 시댁에서 관리해야지. 네가 친정엄마한테 돈을 보내. 그건 경우가 아니지. 경우요. 제가 웃었습니다. 누구 경우요? 어머님이 정하신 경우요. 그럼 어머님 경우대로라면 아들 돈은 전부 엄마 거고 며느리 돈도 전부 시댁 거고 며느리 친정엄마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김숙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시지만요. 박준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서연, 경고하는데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뭐요? 제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때리시게요. 해보시죠. 하지만 그 전에 이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침실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박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혼 서류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쪽은 도장 다 찍었고 당신만 찍으면 돼요.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 불꽃이 터지며 형형색색의 빛이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은 분노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몇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너 진심이야? 그럼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마지막 남은 두부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꿉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김숙자 씨도 어안이 벙벙해져 아들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서연아, 이게 무슨 설날에 이혼이라니 얼마나 재수 없는 소리니. 돈 문제라면 다시 얘기해보자. 응?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박준호 씨, 지난 1년간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당신 월급은 항상 부족했고 제 월급으로 살림을 꾸렸죠. 당신 돈은 전부 당신 엄마한테 효도하는 데 썼고 집안 생활비는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당신 엄마는 제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타박했죠. 올 때마다 음식 맛이 없네, 집이 더럽네, 사사건건 잔소리하셨고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참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연말 보너스를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당신 엄마한테 줬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달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인지
소위 학원비 내야 하는 건 아세요? 자동차 정비 받을 때가 된 건요? 박준호는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르시겠죠?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당신은 오직 효자 노릇하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당신 엄마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에만요. 박준호 씨, 저 이제 지쳤어요. 더는 이 집의 현금 인출기 겸 가정부 노릇은 못하겠어요. 네, 내가 고칠게. 박준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고친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그 말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요? 고쳤어요? 당신 엄마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돈 보내고 와서 지내신다는 말에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허락했잖아요. 당신 엄마가 절 무시할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어요. 뭘 고쳤다는 거죠?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잖아요. 김숙자 씨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제 말하는 것 좀 봐. 저런 며느리는 이혼하면 그만이야. 엄마가 더 좋은 여자 찾아줄게. 엄마. 박준호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김숙자 씨는 아들의 고함에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저는 이 모자간의 눈물겨운 드라마를 보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짐 싸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잘 거예요. 3일 줄게요. 도장 찍고 연락해요. 3일 뒤에도 안 찍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서연아. 박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박준호 씨, 내가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이번엔 끝이에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숙자 씨의 울음소리와 박준호의 설득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연극의 조연에서 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리어를 챙겨 침실을 나서자 박준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설날이잖아. 무슨 일이든 명절 지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 명절 지나고 제가 웃었습니다. 명절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라 안 된다고 할 거고 그러다 2월, 3월 계속 미룰 거잖아요. 박준호 씨, 그 수법 너무 뻔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 박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함까지. 박준호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당신이 오늘 도장 안 찍으면 나중엔 찍고 싶어도 이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며 그 숨 막히는 집과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웃집의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30살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밥은 먹었니? 준호랑 어머님은 다 괜찮으시고 엄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응, 먹었어. 다 괜찮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래, 우리 딸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내일 집에 올 거지?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빚어놨어. 응, 꼭 갈게. 전화를 끊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꽃놀이에 화약 냄새와 함께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가장 가까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설날 밤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 남겨진 한때 나의 집이었던 그곳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창밖에서 계속 터지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박준호와 결혼하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살림이라는 그의 말에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지출이 커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의 경제권은 여전히 그에게, 아니 정확히는 그와 그의 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매달 생활비로 겨우 쓸 만큼의 돈만 줬고 제 월급은 가족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시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시누이 결혼 축의금 300만 원, 고향집 리모델링 비용 800만 원. 박준호는 매번 빌리는 거라고 했지만 갚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 감사 인사도 받지 못하는 현금 인출기 같았죠.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전부 박준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돌아와. 엄마는 주무셔.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오늘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됐는데, 설날인데, 이러지 말자. 응. 저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싸우고 나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말하지만, 다음 날이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준호 씨, 서류에 도장은 찍었어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수년간의 정이 있잖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정이란 게 연말 보너스는 전부 엄마한테 주고 나더러 살림을 책임지라는 건가요? 정이란 게 당신 엄마가 날 무시할 때 당신은 한마디도 안 거드는 건가요? 박준호 씨, 나한테 정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서연, 정신 차려. 저 남자는 한 번도 널 동등한 배우자로 대한 적이 없어. 넌 그냥 그가 집에 들인 가정부, 현금 인출기, 출산 도구일 뿐이야.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절친 유나였습니다. 서연아, 어때? 김치 대첩은 성공했어? 유나의 목소리는 신나 있었습니다. 성공했지. 제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호텔이야. 이혼 서류도 줬어. 정말?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너무 잘됐다. 내가 그 인간 쓰레기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지. 최유나는 제 대학 동기이자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10번도 넘게 이혼을 권했죠. 유나야, 나 너무 바보 같았지?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다니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한 거지.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3일 시간 줬어.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 거야. 잘했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필요하면 말해. 우리 사촌 오빠가 이혼 전문인데 엄청 유능해. 그래. 연락 좀 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겨우 잠이 쏟아졌습니다. 막 잠이 들렸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씨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서연, 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너 혼자 호텔에 가? 내가 며느리야. 전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퍼붓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곧 이혼할 거니까 전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뭐? 그녀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은 해도 좋아. 하지만 내 아들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가. 그건 다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어머, 제가 웃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하지만 여사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혼인 기간 중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 아들이 지난 몇 년간 모은 돈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집 생활비 대부분은 제 월급으로 충당했어요. 따지고 보면 당신 아들이 저한테 빚진 거죠. 헛소리마. 김숙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 돈은 다 집에 썼어. 오히려 네가 몰래 친정에 돈 빼돌렸지. 얼마나 줬는지 누가 알겠어. 제가 저희 엄마한테 드린 돈은 제 합법적인 소득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주든 제 마음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처럼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당신한테 빼돌린 것과는 다르죠. 그건 재산 은닉이에요. 이혼 소송 때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요. 사실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그녀를 겁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숙자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 누굴 겁줘? 내 아들이 그랬어. 그 돈은 나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야. 그럼 어디 두고 보시죠. 저는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또 할 말 있으세요? 저 이제 잘 건데요. 이서연, 너 내 전화 끊기만 해봐.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박준호가 아침 식사를 사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랑 커피 사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그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은 찍었어요. 제가 묻자 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서연아,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하다고요. 제가 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연말 보너스 전부 당신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줬을 때 당신이 매정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당신 엄마가 날 막 대할 때, 당신이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을 때, 당신이 매정하다는 생각은요? 이제 와서 나한테 매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너한테 맡길게. 난 용돈만 조금씩 받았을게. 응, 너무 늦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내가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당신은 매번 약속했지만 매번 어겼어요. 난 이제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소희는 어떻게?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온전한 가정을 잃게 내버려 둘 거야. 딸 소희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4살, 지금은 외할머니 댁에 있습니다. 어제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가 출장 갔다고만 했습니다. 온전한 가정.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는 돈을 전부 할머니한테 주고 엄마 혼자 힘들게 꾸려나가는 집이 온전한 건가요? 아빠는 엄마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집이 온전한 거고요. 박준호 씨, 아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가정 환경이야말로 소희한테 상처예요. 고칠 수 있어. 정말 고칠 수 있다니까. 그가 문틀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가 이제는 그저 초라하고 가여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호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냥 놓아주세요.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겨요.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나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었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돌아서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쓸쓸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그토록 바보 같았던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지난 몇 년간의 재정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말이 맞았습니다. 박준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야 하니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엄마는 캐리어를 든 제 모습을 보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제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잘 왔다. 엄마는 캐리어를 받아들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만두 데워줄게. 아빠가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정했니?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면 됐다.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친정이구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곳. 소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방에서 퍼즐 맞추고 있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오길 기다렸지. 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소희는 바닥에 앉아 퍼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이는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출장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네. 엄청요. 아빠랑 할머니는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소희를 소파에 앉히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혼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알아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은 예민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는 거예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여전히 우리 소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저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이제 우리 소희는 집이 2개가 되는 거야. 이쪽 집에 살고 싶으면 이쪽에서, 저쪽 집에 살고 싶으면 저쪽에서 살 수 있어. 좋지.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깐 만나자. 서류는 봤는데 몇 가지 협의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요? 늘 가던 거기, 카페에서. 이 시에 전화를 끊자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동의한대 조건을 걸겠대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재산 분할 문제겠죠. 엄마가 같이 가줄까?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오후 2시, 저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와 있었고, 앞에는 거의 마시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밑이 거뭇한 게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건이 뭐죠? 박준호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박준호 씨, 만약 저를 불러낸 이유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제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도장 찍을게. 대신 조건이 몇 가지 있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해요. 첫째, 소위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제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박준호 씨, 당신이 소희를 돌본 적이 있기나 해요? 애가 어느 어린이집 다니는지,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는 알아요? 장고, 아마 선생님 성함도 모를걸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배우면 돼. 둘째는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집은 내가 가질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니까. 대출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대출금은 전부 제 월급으로 갚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럼 그만큼 돈으로 보상해 줄게. 그가 말했습니다. 셋째, 저축한 돈은 반씩 나누자. 그런데 우리 집에 저축한 돈이 별로 없잖아. 박준호 씨,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바보예요. 아니면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 월급 통장, 당신 엄마가 가지고 있었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당신 통장에서 매달 절반이 당신 엄마 통장으로 이체됐더군요. 이건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에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당신 엄마 통장에 있는 그 2천만 원, 작년에 친구한테 빌려준다고 했던 돈이죠. 사실은 당신 엄마한테 보낸 거고요. 박준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원래는 당신 체면 좀 세워주려고 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실망스럽네요. 박준호 씨, 내가 당신한테 준 서류는 이미 충분히 관대한 거였어요. 집은 내 거예요. 첫 계약금은 당신 부모님이 내셨지만 지난 몇 년간 대출금은 전부 제가 갚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냈으니까요. 저축한 돈은 제가 3분의 1을 가질 거예요. 대부분이 제 월급이었으니까요. 소위 양육권도 제 거고요.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으니까요. 너, 이건 강도나 다름없잖아. 그가 목소리를 낮춰 소리쳤습니다. 강도?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엄마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오세요. 그럼 공평하게 나누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내가 준 서류에 도장을 찍고 깔끔하게 헤어지든가. 둘째, 내가 이혼 소송을 걸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하든가. 그럼 법원에서 당신 엄마 통장을 포함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킬 거고. 우리는 누가 지치나 끝까지 가보는 거죠. 박준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독하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지난 몇 년간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줬다고요.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 시간 줄게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줘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어때? 협상 결렬. 최후 통첩을 날렸어. 내일 결판 날 거야. 잘했어. 유나가 칭찬했습니다. 참,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러는데 소송 걸 거면 언제든지 맡아준대. 너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라. 고마워.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나의 사촌 오빠인 김도연 변호사님은 아주 전문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이서연 씨, 가지고 계신 증거가 아주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두 유리한 증거들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합의 이혼을 한다면요. 그건 상대방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렸죠. 하지만 제 경험상 박준호 씨 같은 마마보이 타입은 재산 문제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니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보며 5년 전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저녁이었죠. 박준호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값싼 은목걸이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비꼬는 듯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요. 넷째 날 아침, 저는 휴대폰 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서연아, 빨리 와봐. 내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난리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거긴 왜요? 소희를 만나겠다고, 못 만나게 하면 안 가겠다고 하면서 아래층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이웃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 저 바로 갈게요.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을 입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숙자, 정말 대단하네. 친정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15분 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우리 집 동입구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앙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통곡하는 김숙자 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야. 불쌍한 내 손주. 저 독한 어미한테 잡혀가서 할미 얼굴도 못 보게 됐네. 아이고, 내 손주야. 주변 이웃들은 수근거리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딸이 이혼한다더니 애를 데리고 나갔나 봐. 아이고, 저 시어머니도 참 불쌍하네. 불쌍하긴
평소에 며느리를 엄청 구박했다던데 저는 차를 세우고 성큼성큼 걸어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김숙자 씨는 저를 보자 울음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서연, 내 손주 내놔. 우리 소희 어디다 숨겼어. 김숙자 씨. 제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패세요? 행패? 내가 내 손주 보러 온 게 뭐가 잘못됐어. 그녀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애를 데리고 가서 못 만나게 하잖아. 무슨 꿍꿍이야. 소희를 보고 싶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라도 되고 싶으세요? 구경거리? 내가 뭐가 구경거리야. 그녀가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구경거리지. 남편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우리 집 재산까지 뜯어가려는 저 뻔뻔한 여자 좀 보라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은 해도 좋아. 하지만 내 아들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가. 그건 다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내 아들 돈은 다 집에 썼어. 오히려 네가 몰래 친정에 돈 빼돌렸지. 얼마나 줬는지 누가 알겠어. 휴대폰에서 김숙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너 녹음했어.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녹음했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부터, 박준호 씨가 연말 보너스를 전부 드렸을 때부터 전부 녹음했어요. 김숙자 씨, 지난 몇 년간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세상에, 저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네. 아들 보너스는 자기가 다 받고 며느리더러 살림하라고 했다니 너무하네. 김숙자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녹음까지 해서 날 죽이려고 드네. 계속 우세요. 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요. 곧 도착할 거예요. 공공장소 소란죄는 구류 15일까지 가능하대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뭐? 네,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 네. 제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저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사님께서 저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경찰이 김숙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김숙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보러 왔을 뿐이에요. 손주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 며느리고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보려 하시길래 못 만나게 했더니 여기서 소란을 피우신 겁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김숙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정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셔야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한 번 더 이러시면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김숙자 씨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구경꾼들을 해산시키자 김숙자 씨는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고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숙자 씨, 명심하세요. 저와 박준호 씨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지금 소란 피우는 건 당신 아들에게 좋을 게 없어요. 아들이 재산 분할해서
조금이라도 덜 뺏기길 바란다면 조용히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니까요.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엄마가 소희를 안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해결됐어요. 그 여자가 또 오면 어떡하니? 당분간은 안 올 거예요. 저런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거든요. 소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울었어요? 저는 몸을 낮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소희를 보고 싶었는데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거야. 우리 딸 기억해야 해. 울고 떼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차분하게 말로 해야 한단다. 소희는 알아듣는 둥, 많은 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이서연,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길래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돌려보냈고요. 왜요? 또 당신한테 일러 바쳤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엄마야. 그래서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박준호 씨, 경고하는데 당신 엄마 단속 잘해요. 한 번만 더 와서 소란 피우면 다음엔 경찰 신고로 안 끝나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그리고 최후 통첩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생각은 해봤어요?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찍을게.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못 줘. 그건 우리 부모님 평생 모은 돈이야. 그럼 할 얘기 없네요. 법정에서 봅시다. 잠깐만.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사람 말 못 알아들어요. 제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집은 내 거예요. 협상의 여지 없어요. 지난 몇 년간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인테리어도 내가 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5년 전 가격으로 계약금만 내셨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손해보는 장사라고요. 너 정말 날 죽일 셈이구나. 그러시든가요. 저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구는 거 아니니? 엄마, 남한테 관대하면 나 자신한테 잔인해지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너무 관대해서 저 사람들이 절 이렇게 우습게 본 거라고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김숙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훨씬 공손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맞니? 나 준호 엄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호 빼고 우리 둘이서만.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랑 준호, 그리고 소희 일 때문에. 너희 집 근처 찻집에 와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겠니? 걱정 마. 정말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얘기할 거니까.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20분 뒤에 갈게요. 전화를 끊자 엄마가 저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괜찮아요, 엄마. 대낮에 설마 어쩌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찻집 룸에 들어서니 김숙자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행패를 부리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옷차림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있었습니다. 앉으렴. 그녀가 권했지만 저는 그녀가 따라준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조급해서 앞으로 소희를 못 볼까봐 그랬어. 본론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안다. 하지만 나한테는 준호 하나뿐인 아들이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어쩔 수 없이 편애를 좀 했어. 편애가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부부는 하루를 살아도 정이 남는 법인데, 너랑 준호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소희도 있고, 정말 이 가정을 깨뜨릴 거니? 가정을 깬 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그리고 어머님이죠. 준호게 잘못했다고 하더라. 나한테도 말했어. 앞으로 월급도 다 너한테 맡기고 네 말이라면 뭐든지 듣겠다고.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녀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믿으세요? 30살 먹은 아들이 아직도 어머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데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 꼭 변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희 일에 간섭 안 할게. 너희끼리 잘 살아보렴. 응. 늦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서연, 너 꼭 그렇게 매정해야겠니? 잊지 마. 넌 이혼녀의 애까지 딸렸어. 앞으로 누가 널 데려가겠니? 하지만 우리 준호는 달라. 남자는 이혼해도 얼마든지 어린 처녀랑 새 출발할 수 있어. 아,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군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똑똑히 들어. 집은 절대 못 줘. 그건 우리 부부 노후 자금이야. 네가 만약 그 집을 뺏어가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박준호 씨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님께 보낸 돈, 제가 다 받아낼 겁니다.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그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요.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네가 감히, 제가 감히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문가로 걸어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김숙자 씨,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을 참아들인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박준호 씨 얼굴을 봐서였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 앞으로는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찻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호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진행해 주세요. 결심하셨습니까? 네,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가보자는데 저도 물러설 생각 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박준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연, 너 진짜 나를 고소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기회는 줬어요. 당신이 걷어찼을 뿐이죠. 좋아. 아주 잘했어.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네가 얼마나 뜯어갈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더 이상 슬프지 않다고 했던가요? 이제 그에 대한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김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가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영수증까지. 이서연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판사님이 먼저 조정을 시도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위축된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는 박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님은 아주 단호해 보였습니다. 원고 이서연, 피고 박준호, 두 분의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의 주재하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박준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는 어떻습니까? 박준호가 망설이자 그의 변호사가 옆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는 협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원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판사님, 저는 이미 충분히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고 이혼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취지를 진술하십시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박준호가 어떻게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는지, 연말 보너스를 전부 시어머니에게 보냈는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도록 방관했는지, 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 같았고 박준호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언제 가정을 안 돌봤어. 나도 이 집을 위해 희생했다고. 피고,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판사님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의 진술이 끝나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이혼, 딸의 양육권, 집의 소유권, 그리고 저축액의 3분의 2, 또한 박준호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빼돌린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묻자 박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진술에는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가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맡긴 것은 효심의 표현이었으며 어머님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지 보관만 하셨습니다. 둘째, 연말 보너스를 드린 것 또한 피고 개인의 효심 표현이었으며 그 돈의 일부는 가정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집의 첫 계약금은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것으로 이는 혼전 재산에 해당하므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첫 계약금은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하셨지만 이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이루어졌으며 집의 명의 또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판사님이 말하자 박준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부분은 피고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피고 개인에 대한 증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대출금은 원고의 월급으로 상환되었고 인테리어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훨씬 큽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 변론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집과 저축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피고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으므로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증거 3호를 봐주십시오. 이는 피고의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피고의 어머니가 수차례 원고에게 언어적 모욕과 비하를 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아이의 성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함이야. 박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적 없어. 피고, 판사님이 엄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박준호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증거 사호를 봐주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은행거래 내역으로 피고가 지난 3년간 총이 800만 원을 어머니께 이체한 기록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정의 주된 생활비는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이 돈이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변호사님은 배우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은닉 및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님은 진지하게 들으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 문제에 대해 제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주로 제가 아이를 돌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 앞에서 저를 험담하는 등 아이의 정서에 해로운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님은 휴정을 선언하며 추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박준호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가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제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박준호 씨,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건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소희를 위해서라도 아이 핑계 대지 말라고 했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준호 씨,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재산 분할에 깨끗하게 동의하세요.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라고요.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 떠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판사님의 태도를 보니 우리 쪽에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판결을 기다려야죠. 하지만 제 생각에 피고 측에서 판결 전에 협상을 제안해 올 겁니다. 판결 결과가 합의보다 더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3일 후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제시한 합의서 도장 찍을게. 조건은요? 집은 너한테 줄게. 저축도 네가 3분의 2 가져. 소희 양육권도 너한테 줄게.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간 돈은 못 돌려줘.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내가 엄마한테 효도한 거잖아. 그 돈에는 제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우리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고요.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그것도 갚을게. 대신 분할 상환으로 해주면 안 될까? 좋아요. 합의서에 명시하죠. 그럼
우리 내일 구청에서 만날까?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5년간의 결혼 생활, 상처만 남았던 관계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홀가분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면 미움조차 사치스러운 감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박준호는 구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구겨진 옷차림으로 무척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이 지저분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2개의 붉은 혼인관계 증명서가 2개의 녹색 이혼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햇살이 조금 눈부셨습니다. 서연아, 박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너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다음 날, 김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협의한 그대로였습니다. 집은 제 소유가 되고 박준호는 3개월 내에 이사해야 하며 저축액은 제가 3분의 1을 갖고 그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이 800만 원은 2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소희의 양육권은 제게 있으며 그는 매달 양육비 30만 원을 소희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2주에 한 번, 구체적인 시간은 서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박준호 씨를 불러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준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합의서는 봤어요. 서명할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소희를 만나게 해줘요. 벌써 보름이나 못 봤어요. 제가 망설이자 김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씨, 면접 교섭권은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명의 부대 조건으로 걸 사항이 아닙니다. 부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소희 아빠잖아. 딸도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저는 며칠 전부터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묻던 소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좋아요. 서명하면 오늘 소희를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오늘뿐이에요. 앞으로는 합의서대로 하고요. 그래, 알았어. 그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우리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박준호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지. 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돌이킬 수 없겠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그를 차에 태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요. 내가 소희 데리고 내려올게요. 올라가면 안 돼?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아래층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랑 같이 내려가자. 저는 소희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희는 제 손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준호는 몸을 낮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희, 아빠 보고 싶었어. 네. 소희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왜 집에 안 와요? 박준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출장 갔었어. 앞으로는 집에 자주 못 올 것 같아. 왜요? 아빠랑 엄마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거든. 제가 다가가 소희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아빠고 엄마는 여전히 엄마야. 우리는 둘 다 우리 소희를 아주 많이 사랑해. 그냥 같이 살지 않을 뿐이야. 알겠지? 소희는 알아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는 소희를 안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제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집에 가야지. 박준호는 아쉬운 듯 딸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소희, 아빠가 2주에 한 번씩 보러 올게. 알았지? 네. 아빠, 약속해야 해요. 그럼 박준호는 딸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딸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박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소희 아빠니까요. 당연한 권리예요.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알아. 하지만 고칠게. 좋은 아빠가 될게. 그러길 바라요. 그리고 그가 망설였습니다. 우리 엄마 일 말인데 돈은 꼭 갚을게. 떼먹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여전히 직설적이구나. 당신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요. 저는 말을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저는 바쁜 이혼 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준호가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3일 후 저는 김 변호사님과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짐은 몇 개의 상자로 끝났습니다. 다 쌌어. 여기 열쇠. 저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다 정산했어. 여기 영수증. 네가 내야 할 절반은 내 몫의 저축액에서 제할게. 알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있어. 서연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요. 나 아직 미워? 저는 7년을 사랑하고 5년을 함께 살았던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와 평생을 함께 할 거라 믿었고 그가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안 미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소희 잘 키우면서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행복해라. 당신도요. 그는 캐리어를 끌고 떠났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찼던 이 집에 서서 마침내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서연 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준호가 좋아했던 어두운 색의 가구는 모두 버리고 시어머니가 남겨둔 낡은 물건들도 전부 처분했습니다. 이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 찬 공간을 저와 소희의 진정한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예전 동료가 창업을 하면서 경험 있는 재무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도 유연하고 보수도 좋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고 주말에는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첫 달, 박준호에게서
양육비와 첫 번째 분할 상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소희의 교육비 통장에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가끔 소희를 데리러 갈 때 박준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2주에 한 번씩 소희를 데리러 와서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데려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니까요. 한 달 후 집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소희와 함께 친정에서 우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밝은 북유럽 스타일로 간결하고 따뜻했습니다. 소희는 분홍색 벽과 공주 침대가 있는 자기 방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응,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엄마랑 소희 둘만의 집, 마음에 들어? 네. 소희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비밀이 있는데요. 저 옛날 집보다 새 집이 더 좋아요. 옛날 집에서는 할머니가 맨날 엄마한테 화냈잖아요. 저 그거 싫었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엄마랑 소희,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있을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저는 새집 이사를 축하하며 푸짐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도 오셔서 케이크를 사오셨죠. 우리 서연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소희도 우유잔을 들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집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엄마를 배웅하며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보 같은 소리. 내가 네 엄마인데 널 지지하지. 누굴 지지하겠니? 앞으로 잘 살아. 저 사람들한테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보여줘. 엄마를 보내고 위층으로 올라오니 소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 저는 위축된 전업주부에서 자신감 넘치는 싱글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해냈고 앞으로는 더 잘 해낼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서연아, 한잔하자. 내 자유를 축하해야지. 좋지. 주말에 엄마가 소희 봐주실 때 만나자. 콜. 그날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야. 이혼 후 두 번째 달, 제게 직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지사의 재무 총괄 책임자를 1년간 파견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제 현재 직급보다 2단계 높고 연봉도 50%나 인상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사가 다른 도시에 있어서 매주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희가 막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 아주 좋은 기회야. 직속 상사인 이 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 씨, 능력 있고 일 처리도 확실하잖아. 이 자리는 서연 씨밖에 없어. 1년 뒤에 돌아오면 바로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하지만 딸이 아직 어려서요. 월요일 아침에 가서 목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되잖아. 금요일은 재택근무하고 그럼 일주일에 3일만 거기서 자면 돼. 회사에서 숙소랑 교통비도 다 지원해 줄 거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알았어, 3일 줄게. 이 자리 노리는 사람 많으니까 빨리 결정해. 집에 돌아와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가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쳐.
소희는 내가 있잖아. 걱정 마. 하지만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난 괜찮아.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밥 챙겨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아빠도 곧 은퇴하시는데 같이 돌봐주실 거야. 저는 소희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일주일에 며칠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괜찮겠어? 소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올 거죠? 그럼 매주 돌아올 거야. 그럼 괜찮아요. 엄마, 일하러 가세요. 소희는 씩씩하게 잘 있을게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딸이라니. 다음 날 저는 이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그 자리 맡겠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지? 네, 문제 없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업무 인수인계와 짐을 싸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소희를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말고 다녀와. 집은 내가 지킬게. 엄마,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생은 무슨, 네가 잘 되는 걸 보면 엄마는 기쁘기만 한데. 월요일 아침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 일하고 올게. 주말에 만나자.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습니다. 지사의 재무 상황은 엉망이었고 제 임무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 저는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낙하산인 저를 경계했지만 저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 저는 구매팀장이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셋째 주, 그 팀장은 직위해제되었고 저는 회사 내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저는 재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여 본사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은 점차 궤도에 올랐고 저는 매주 목요일 밤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금요일에는 재택 근무를 하며 소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 박물관,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바빴지만 희망찬 나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세 번째 달, 저는 새 직장에서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50%나 늘어난 금액을 보며 경제적 독립이 주는 안정감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엄마께 금목걸이를 사드렸고 소희가 배우고 싶어 했던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소희는 정말 기뻐하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혼 후 네 번째 달,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숙자 씨가 회사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안다. 사과할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네가 좀 최내주면 안 될까? 저는 웃었습니다. 김숙자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아들이 힘든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당신들 집에서 힘들었을 때 누가 저를 걱정해줬나요?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돌아섰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네, 당신들한테는 독해져야만 했어요. 이혼 후 여섯 번째 달, 제 커리어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비용 절감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어 본사에서 큰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장님은 전화해서 1년 뒤 복귀하면 차장 자리를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만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유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너 온몸에서 빛이 나.
이혼 전에는 늘 고개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잖아.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이게 진짜 너야.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에 짓눌려 있던 진짜 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김 변호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 김 변호사 말이야. 요즘 나한테 내 소식 자주 물어보더라. 혹시 연애할 생각은 없는지. 그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고 인품 좋고 무엇보다 여자를 존중할 줄 알아.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지금은 연애할 생각 없어. 일하고 소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 솔직히 말해. 김 변호사님에 대한 인상은 좋았지만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제가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놀이공원에서 우연히 김 변호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전 목마를 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잘 챙기고 유머러스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지금 생활에 아주 만족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제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혼한 지 2년째 되던 가을날 그가 제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결혼을 전제로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발전했습니다. 엄마도 소희도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희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소희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도윤이라고 지었습니다. 소희는 동생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한 쌍의 남매를 보며 저는 제가 원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삶. 가끔 박준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혼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쇼핑몰에서 그 가족을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이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은 햇살 가득하고 그의 세상은 여전히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저는 제가 원하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해서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창밖의 달빛은 부드럽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상처받으면 치유하고
잃어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계속될 것입니다.